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고향을 떠나 서울, 그것도 강남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미리부터 고백하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반해 제가 느낀 타향살이는 그다지 편하기만 한 건 아닌데요. 화려하고 편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나름 유명한 대형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어릴 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다니며 등록금 때문에 과외 수업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저의 오랜 직업이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그리고 말이 강사지 대형 학원들은 저마다 고충이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급여와 대우 때문에 강사들은 서로 경쟁하듯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그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한 사람으로 나름 인기 강사로 학원 내에서 수학 부분 탑3에 들어갔는데 돈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벌었지만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요.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일상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늦은 오후 수업을 시작해 모든 수업이 끝나면 거의 하루가 다 갔어요. 게다가 주말이면 특강도 있고 집에 돌아가서도 수업 준비를 해야 했기에 거의 사생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하면서 연락이 끊겼고 변변한 연애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내 연애를 꿈꾸기엔 서로가 경쟁 상대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영어 선생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보다 3살이 어린 남자 강사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수강률도 높고 연봉도 높아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저기 강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시고 여기 앞에서 저랑 시원한 맥주 어떠세요? 맥주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민망한데 제가 강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하도 입으로 떠들었더니 맥주도 마시고 싶고 혹시 싫으세요? 싫진 않은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저도 맥주가 마시고 싶네요. 이왕 마시는 거 우리 치맥할까요? 저희 둘은 그렇게 치맥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사실 수업이 끝나면 굉장히 허기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과 가벼운 야식을 먹곤 했는데 그게 저희 둘을 이어졌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학원 강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어차피 같은 과목도 아니라서 나름 갖고 있던 노하우를 알려줬는데요. 그렇게 저의 노하우를 들은 남자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업 준비는 물론이고 학생들 피드백도 열심히 하다 보니 초짜 신임 강사에서 1년 만에 영어 부분 탑3에 들어갔죠. 그 때문에 수입이 몇 배가 오른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마워했고 그렇게 3년여를 만난 끝에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이미 남자친구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하셨어요. 그때는 어차피 할 결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았죠. 저의 벌이가 당신 아들보다 훨씬 좋았기에 혹여라도 더 만나다 깨지기라도 할까 조바심을 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쓰인 저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없었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같이 사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모른 채 마냥 사랑했고 행복했죠.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학원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어느새 수학은 제 수업을, 영어는 남편 걸 들으면 된다는 듯 몰렸고 사내 연애부터 신혼생활에 들어간 저희 부부에게 이것저것 짓궂은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쌤, 수학쌤은 집에선 어때요? 아침에 얼굴 부어요? 둘이 맨날 뽀뽀해요? 질문이 많네.
수학쌤은 집에선 더 예쁘고 아침에 얼굴이 동그랗게 붓는데 엄청 귀여워. 그리고 뽀뽀는 비밀이야. 니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 에이, 치사해. 수학쌤은 영어쌤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둘이 집에서 짰죠? 어떻게 알았지? 자, 문제집 펴. 그리고 그때는 신혼이라 뭐든 다 좋았을 때였는데 남편은 저보다 어렸지만 자상한 면이 많았고 강사 선배인 저를 최고라며 존중해준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그동안 주위 남자들 중 제가 교사도 아닌 학원 강사라면서 깔보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그에 반면 같은 일을 하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역시 우리 학원 원탑 이라며 치켜 세워줬는데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대로라면 우리 결혼 생활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보통 사람들과 다른 패턴이지만 우리 부부는 함께 브런치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늦은 시간이지만 퇴근하는 시간이 같으니 심야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왜 진작에 같은 강사와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좋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단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랬지만 수학선생인 저보다 계산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 치맥을 했을 때도 계산을 딱 반반씩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기 이번엔 그냥 제가 낼게요. 치맥하자고 했던 사람도 나고 이 나이 먹고 3만 원 나왔다고 반반씩 하는 것도 웃기니까. 에이, 뭐가 웃겨요. 확실하고 좋죠. 계산하기도 딱 좋네요. 각자 15,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제가 낼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제가 낼게요. 저 현금 있습니다. 그럼 제가 15,000원 드릴 테니 강 선생님이 카드 결제하세요. 그럼 됐죠? 뭐가 됐다는 건지 처음엔 남자가 참 쪼잔하고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깟게 얼마나 한다고 저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 이어진 데이트에서 계산을 반반씩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의외로 편한 구석이 많았어요. 부담은 둘째치고 누가 더 많이 뭘 했니, 안 했니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 속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도 모든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 둘은 싸울 일도 없었어요. 여자 쪽에서 내야 하는 예단비도 저와 남편이 반반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죠. 아, 남편이 현명하구나.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 공평하게 반반씩 나눌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생활비나 신혼집 대출금 같은 건 딱 반반씩 할 수 있지만 집안일 같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우리 생활에 많잖아요. 그리고 독신 생활을 오래 했던 제 입장에선 제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남편보다 더 많았는데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청소는 물론이고 식사 준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집안일을 제가 자처해서 했어요. 타인도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좋아서 한 거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걸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죠. 그때 제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행히 초기라 전이도 없고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이 암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것도 아닌 자궁에 암이 생긴 거라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에겐 마냥 다행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제 자궁은 암세포에 점령당했고 그대로 두면 치료가 더 힘들어질 텐데 더는 고민할 필요 없이 저는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때 가까이 살던 친정엄마가 제 보호자로 항상 병실에 함께 하셨는데 아픈 딸이 무슨 죄인지 엄마는 늘 남편에게 또 시부모님에게 죄송해 하셨어요. 김서방, 속상하지? 하필이면 자궁이라 아직 애기도 없는데 일을 어째? 사돈분들 상심이 크지? 내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자궁암이라고 해도 애는 가질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장모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암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고맙지. 앞으로 내가 김서방한테 잘할게. 고맙네 우리 사위. 친정엄마들은 모두 다 그런가요? 몸 관리 못해서 암에 걸린 건 제 잘못인데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미안해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내가 미안하지. 왜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 고생만 시켰잖아. 네 아빠 그렇게 보내고 빚 갚는다고 너한테 좋은 음식도 제대로 못 해줬고. 이게 다 부족한 엄마 탓이지. 사돈분들에게 죄송해서 어쩌냐? 손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치료받는 동안은 아무래도 아이는 못 갖겠지? 몰라.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나 짜증나. 나 그렇게 빨리 아이 갖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도 없어. 오히려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잘 키워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죄송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나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나지. 네가 구박받고 혼나는 건 내가 구박받고 혼나는 거야. 불쌍한 내 새끼.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고. 우리 이 여사님 또 시작이네. 오늘은 집에 가. 나도 혼자 병실에서 편하게 있자. 솔직히 엄마 옆에 있으면 불편해. 김서방도 엄마 계시면 편하게 못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가서 편하게 푹 쉬어. 저는 그렇게 엄마를 반강제적으로 집에 보냈어요.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걱정만 하는 엄마를 보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끝나도 저에게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며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적당히와 대충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10년 넘게 다른 강사한테 밀리지 않으려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대충 적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1년 정도 회복기를 가질 겸 휴직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저희 생각을 전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그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참에 쉬겠다는 거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한 달도 아니고 1년은 좀 길잖아. 길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쉬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 우리 같은 직업이 1년 쉬는 건 타격이 크니까 하는 말이지. 그러다 자기 경력에 문제 생기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는 1년 생각하지만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수가 있다고. 왜 이래? 나보다 이쪽 생활 오래 했으면서. 자기도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지금 대출금이란 생활비 반반씩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매달 장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그건 다 어떡해? 내가 전부 부담해? 에이, 그건 아니다. 남편은 능청맞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서운했어요. 아니, 실망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남편은 결국 저보다는 제가 벌이가 없어 자기 혼자 모든 대출금과 생활비를 부담하게 될까봐 저의 휴직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제가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이기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운한 김에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뭔 줄 알아? 아플 때 서러움 당하는 거야. 자기는 내 건강보다 지금 돈 걱정이 먼저잖아. 걱정 마. 나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휴직해도 똑같이 반반씩 낼 테니까. 그리고 절대 자기한테 우리 엄마 돈 주라고 안 해. 에이, 오해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서운하게 들렸다면 미안하지만 자기도 내 성격 알잖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계산은 정확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고. 뭐 자기가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하면 자기 뜻 존중할게. 알겠어.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짱. 남편은 휴직을 해도 다른 때처럼
제가 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니 금세 얼굴이 밝아져 저에게 엄지손가락까지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남편 엄지손가락도 꺾어버리고 싶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위기는 시작됐어요. 저는 학원 원장님과 상의한 끝에 1년 휴직을 하기로 했고 오히려 남인 원장님은 건강 잘 챙기라며 특별 보너스까지 주셨는데 남보다 못한 남편과 매일 얼굴을 본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건 정말 치사한 말이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태어날 때도 남편은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파서 나간 돈이니 남편 입장에선 제가 알아서 부담하고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듯 보였거든요. 제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저는 예전과 똑같이 남편을 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됐는지 예전과 똑같이 저를 대했는데 달라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경훈이한테 들었다. 휴직했다며? 얼마를 벌어놓고 휴직을 하는지 내 알 수 없다만 전에는 네가 일을 했고 지금은 아니니 이제 다른 주부들처럼 똑같이 생활해라. 곧 있으면 제사도 있고 김장도 해야 하는 거 알지? 너 하루 전날 넘어와서 일하고 1년 동안은 출근할 일도 없으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 아침이랑 점심은 제대로 먹여서 보내. 밖에 나가 고생하는 남편 챙겨야지. 어머니, 제가 다 싫다는 건 아닌데요. 저 건강 회복하려고 휴직한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 쉬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너 쉬려고 한 휴직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지만 작정하시고 부려먹으시면 제가 휴직 하나 마나인 것 같아서요. 뭐? 작정을 해?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나 작정했다. 너 노는 꼴 보기 싫어서 작정했다. 그러니까 싫으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 그러면 되잖니. 남편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돈돈거리는 건 어쩌면 그런 집에 태어나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 같았어요. 그리고 어이없고 황당한 시어머니의 말과 태도에 저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전화며 문자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한동안은 제 핸드폰인데도 제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왔거든요. 하지만 고작 그런 일에 시작할 시집살이였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저는 휴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받아들일 동안 나쁜 며느리를 자처했고 남편과 함께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반반 좋아하는 남편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엄마 왜 그러지? 나는 있잖아. 효도도 각자 그 자식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린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나는 솔직히 장모님 어색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기가,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나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해주면 되고. 참,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 오히려 대리효도 강요하는 남편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계신 친정엄마에게 아들 같은 사이가 되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차라리 저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각자 셀프 효도하는 게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점은 남편과 뜻이 맞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와 계속 갈등이 있었고 모처럼 남편과 시댁을 방문하면 무슨 오기인지 어떻게든 저 혼자에게만 일을 시키려 악착같이 굴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럴수록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가고 싶지 않으면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참 멍청하게 남편과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냈어요. 남편은 딱 돈하고 관련된 일만 없으면 저랑 부딪힐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돈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어요. 제가 일을 쉬고 6개월이 넘어가자 저는 점점 돈에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저에게 쓰는 돈이 거의 없었는데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무리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남편과 200만 원씩 대출금을 갖고 있고 친정엄마에게도 생활비로 1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생활비로도 200만 원씩 내놓다 보니 월 550만 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있어야 했거든요. 결국 저는 평생 돈 빌려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돈까지 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엄마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드리게 됐어요. 영주야, 너 힘들면 이제부터 돈 안 보내도 돼. 그동안 네가 보내준 거에서 많이 남아있고 엄마가 조금씩 소일거리하면 그럭저럭 생활은 되니까 너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당분간만이야. 금방 복직하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할게. 괜히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 미안할 일도 많다. 몸은 잘 쉬고 있는 거지? 먹는 것도 신경 많이 써야 하는데.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도 있고 걱정하지 마. 저희 엄마는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일도 하지 못하고 남들 다 받는 연금도 없으셔서 제가 드리는 돈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가외 전단을 붙이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게 큰소리 치더니 이게 뭐냐? 난 집에 낯선 애들 오는 거 딱 질색인데. 이 집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인 거 알지? 그럼 이 집의 반은 내 지분인데 이건 반칙이잖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왜 과외까지 하는데요. 그 잘난 대출금이랑 생활비 때문인데 그래도 제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점점 불만이 늘어갔고 허구한 날 반반 타령을 하더군요. 아, 이번 연휴에 해외여행 가면 좋은데 안 되겠지? 자기 여행 갈 돈 없잖아. 그러게 내 말 듣고 계속 이랬으면 좀 좋아? 괜히 수술했다고 몸살이니까 돈 없어서 쪼들리고 그게 뭐냐? 그리고 자기 요즘 매일매일 빨래 안 하더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세탁기 돌리는 게 힘들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이건 아니잖아.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겨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갔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집에서 부부로 살면서 지는 그렇게 반반 타령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당연하게 저에게 다 하라는 듯 말하는데 전에는 좋아서 했다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분명 자기 눈에도 제가 돈에 쏘들려서 힘들어한다는 게 보일 텐데 지는 명품 옷에 명품 시계에 혼자 신이 잔뜩 나 있었고 한 번은 정말 자존심 상해 말하기 싫었지만 대출금을 한 번만 대신 내달라는 저희 부탁에 남편은 펄펄 뛰었어요. 뭐라고? 지금 나더러 대출금을 혼자 내라고? 혼자 다 내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고. 과외비 들어오면 딱 맞춰서 입금할게. 그렇다고 대출금을 밀릴 순 없잖아. 그러게 딱딱 맞춰서 했어야지. 여태 뭐 했어? 자기 설마 우리 공동생활비에도 손대는 거 아니지? 뭐라고? 계좌 조회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걸 여태 안 봤을 자기가 아닐 텐데? 그야 그렇지만 난 또 현금으로 찾아서 썼나 했지. 가계부 보여줘?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생활비 전부 내놓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을 모두 왜 내가 다 해야 돼?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서 왜 집안일은 반반이 아닌 거냐고. 그야 계속 이렇게 했잖아. 학원 나갈 때도 자기가 했는데 이젠 집에서 놀면 더 쉽지 않아?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놀아? 당신이 그렇게 반반 좋아하니까 앞으로 나는 뭐든 딱 반반 할 거야. 그리고 대출금 내기 싫으면 관둬. 난 돈 되는 대로 입금할 거고 한 번 밀린다고 은행에서 집 빼라고 하진 않겠지. 아니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당신 힘들면 장모님한테 말해서 지금 사시는 집 팔라고 하고 원룸이나 어디 싼 데로 옮기시게 하면 되잖아. 그럼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라고 하고 매달 드리는 돈 안 드리면 좀 낫지 않아? 그럼 이렇게 돈 부족할 일은 없을 테고. 막말로 장모님 생활비가 급해 우리 대출금이 급해. 말을 말자. 우리 엄마 사는 그 집
20년도 넘은 작은 빌라야. 팔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나 돈 없다고 엄마를 원룸에 살라고 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혼자 사시는데 원룸이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좋지 뭐. 다 분수에 맞게 사는 거 아니야? 당신 수학선생이잖아. 정말 뚫린 입이라고. 저는 남편의 나불거리는 입을 더는 참고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에 휘파람까지 불며 출근을 했어요. 그 뒤 저는 유치하지만 반반 좋아하는 남편 보라는 듯이 빨래는 제 것만 하고 밥도 제 몫만 했어요. 물론 남편이 보낸 생활비는 쓰지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치사하다며 자기 몫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된 거 몸이고 뭐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은 맡은 아이들 성적 관리에 열을 올렸고 그의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포기했다는 아이들 수학 성적이 상위권으로 뛰자 아파트는 물론이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쉬는 날 없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엔 한 달 정산을 해보니 학원에서 벌었던 수입과 거의 비슷하게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수입이 늘자 참 사람이 가증스럽게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저에게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 밥맛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돈으로 놀면서 편하게 사는 줄 알고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는데 제가 과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신경을 못 쓰니 자기를 무시했다며 소리를 질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저는 학부모에게 저의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 세상에, 선생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남편 능력 있고 멋있다고 부러워했는데. 걱정하지 마요. 다른 엄마들한텐 저희가 대충 필요한 부분만 전달할게요. 선생님은 그저 우리 애들 수업에만 신경 써주세요. 이번에 우리 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학이 재밌다고 하는데 저랑 남편이 같이 맥주 마시다가 얼굴에 서로 뿜었잖아요. 선생님, 복직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애들 봐주면 안 될까요? 과외비 올려드릴게요. 네? 아이가 없던 저는 사실 극성 학부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때는 그게 참 고마웠는데요. 그 고마움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어요. 선생님, 우리 도련님이 사실은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학 선생님 자리가 비게 돼서 곤란하다고 하길래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 성적이 너무 올라서 제가 좀 오바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도련님이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고 하는데 어려우실까요? 제가 잘은 못 들었는데 아마 지금 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우가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야 너무 감사한 말이긴 한데 어차피 과외는 금방 그만두실 거잖아요. 그럼 남편분하고 같은 학원에 복직하실 텐데 그럴 바에는 서울 강남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물론 부부가 떨어져 지내긴 해야겠지만요. 저는 솔직히 그 제안이 너무 끌렸어요. 대우가 더 좋을 거라는 말도 그렇고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그 상황이 제 구미를 당겼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는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미 제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의 제안으로 저는 강남의 모 학원에 면접을 봤어요. 그동안 아이들 가르친 커리큘럼이랑 아이들 성적 관리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보여줬고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는 학원 시스템상 모의 수업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당장 와달라는 러브콜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기뻤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뭐? 강남? 와 대박. 정말이야? 혹시 영어 선생은 안 필요하대? 그런 얘기는 없던데. 그래서 말인데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오래 쉬기도 했고 떨어져 지내는 게 좀 그렇지만 가고 싶어. 당근 가야지. 알았어. 그렇게 해.
근데 자기 집에선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지? 우리 각자 집에는 셀프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동안은 대출금은 반반씩 해도 생활비는 반반씩 하지 말자. 막말로 내가 여기서 얼마나 생활한다고. 대신 집에 올 때는 내가 알아서 내 돈 쓸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어요. 말이 주말 부부지 주말에 특강이 많이 잡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했었는데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랑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니까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 그동안 내가 자기한테 너무 못한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술 마셨어? 아니, 혼자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 자기는 몸도 아팠는데 내가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한테 말도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솔직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떨어져 지내서 좋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옆에 없어서 오히려 애틋함이 깊어졌는지 밤이면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절대 움직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도 끝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남녀 사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연애했을 때 생각도 나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니 제가 언제 이혼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주는 제가 꼭 부산집에 내려가겠다고 약속한 주였는데 원래 그런 취향의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보고 싶다는 남편을 위해 저도 서프라이즈라는 걸 해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곧장 하루 전 남편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어떡하지? 나 내일 집에 못 갈 것 같아. 급하게 특강에 잡혔어. 원래 내 순서가 아닌데 집에 일이 생기셨다고 부탁을 하시네. 그래? 나는 내일이면 당신 온다는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수업 끝나자마자 갈게. 자지 말고 기다려. 알겠지? 지금 생각해도 참 유치하네요. 저는 강남 학원으로 옮긴 뒤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몸값도 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었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워낙에 돈에 쪼들렸던 경험이 있던 터라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한번 크게 아팠던 몸이라 그런지 쉴 새 없이 일을 하면 곧 몸이 안 좋아지곤 했어요. 하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 친정엄마 호강시켜 드릴 생각에 저절로 힘이 났죠. 무튼 그날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 부산 집으로 향했어요. 못 온다고 했던 제가 짠 하고 나타나면 남편이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생각하며 KTX에서 내려 한아름 장을 봐서 집으로 향하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기분이 싸하더군요. 제 것이 아닌 여자의 구두가 현관에 있었던 게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나체인 여자가 신이 나서 오빠 왔어? 하고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더군요. 처음엔 당황해서인지 잠깐 멍했어요. 그러다 정신이 돌아왔고 곧 또다시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으니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어요. 좋게 말할 때 이 문 열어라! 당장 열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성을 잃은 저는 곧장 현관 신발장 문을 열고 망치를 꺼내 안방 문고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문고리가 나가 떨어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붙박이장에 숨어있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어리디 어린 여자를 볼 수 있었네요. 오빠, 빨리 와. 지금 여기. 저는 그 여자한테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전화로 욕을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도망갈 것 같아서 참고 전화를 끊었죠. 그랬더니 아직까지 벌벌 떨던 그 여자는
이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생각했는지 붙박이장에서 나오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향해 피식 웃었어요. 그제야 알 수 있었네요. 얼굴이 눈에 익다고 생각했는데 전에 남편과 같이 일했던 직원의 진학상담하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휴학 중이라 아직 졸업도 못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찼어요. 그래놓고 저에게 맨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조잘거렸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놀아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지도 질 수 없는지 제 머리채를 잡았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입은 살아있는지 악을 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 알아? 우리 오빠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했어. 당신같이 나이 많고 무서운 여자 소름 끼친다고. 내 앞에서 당신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옆에 있어서 숨 쉬는 것 같고 여자랑 사는 것 같다고 좋다고 했다고. 아, 나 이 집에 산지 좀 됐어. 당신이 집에 온다고 하는 날엔 친구 집이나 호텔에 갔고 평소엔 여기서 살아. 몰랐지? 아, 그래? 내가 여기 집 대출금 반이나 내는데 넌 여기 얼마 내니? 그리고 지금부터 녹음할 테니 아까 했던 말 다시 해줄래?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 그 여자는 생긴 건 예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머리는 나쁜 게 분명했어요. 제가 녹음할 테니 다시 말하라고 하자 친절하게 지가 여기서 내내 지내는 것부터 남편이 저랑 이혼할 거라고 했다는 것까지 다시 친절하게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곧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무슨 기분을 제대로 내고 싶었는지 케이크에 꽃다발, 거기에 와인까지 사들고 온 남편은 저를 보고 그대로 얼어버리더군요. 오빠, 이 여자 진짜 웃겨.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오빠가 좋아할 줄 알았나 봐. 오히려 그 반대인데. 그치? 그래서 내가 그냥 확 다 말했어. 뭘? 뭐긴.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오빠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내가 다 말했지. 너 미쳤냐? 좀 데리고 놀아주니까 네가 지금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오빠, 봤니? 네가 그렇게 믿는 오빠가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더 말해줘. 너 저 남자랑 살려면 대출금 생활비 다 반반씩 내야 해. 너 그럴 돈은 있니? 고맙다. 저런 쓰레기랑 더는 살지 않게 해줘서. 네가 녹음해준 거 있어서 난 이젠 정말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녹음이라니. 너 도대체 나 없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나는... 뭘 그렇게 화를 내. 좋아 죽는 사이 아니었니?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 이혼 빨리 하라고 녹음해줬어. 내가 지금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회할 때 너 뭐라고 했니? 이 집의 반은 네 지분이라며. 근데 넌 내 지분이 있는 이 집에서 젊은 년이랑 놀아놨니?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자기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내가 보고 싶어서 바람을 폈다고? 무슨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아, 됐고 니들 소원대로 이혼해. 안 돼. 난 죽어도 자기랑 이혼 못해.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랑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며. 넌 입 닥쳐. 너 저 여자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알아? 나도 그 돈이 얼만지 몰라. 그런 황금알을 낳는 여자랑 어떤 미친놈이 이혼을 하냐?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때 그냥 한번 놀고 버릴걸. 뭐라고?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잘들 논다. 그만해. 어차피 다 끝났어. 그리고 애정 싸움은 이따 해. 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소송할 거니까.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요즘 좋았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부턴 내가 자기가 시키는 거면 뭐든지 할게. 한 번만 봐줘. 응? 나도 자기 바람 피면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만 마. 응? 뭐? 그것도 반반에 해당되는 거야? 너 한 번, 나 한 번? 됐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어차피 끝이니까. 저는 더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어차피 합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으니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남편은 하루가 멀게 저를 찾아와 빌었고
그러는 통에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남편은 학원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끈질기게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그런 남편을 떼놓느라 이사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어요. 부산 아파트야 어차피 공동명의지만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과 제가 휴직을 하면서도 대출금을 똑같이 반을 갖고 집안일을 전담으로 한 일 등이 참작이 되어 저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핸드폰에 녹음된 그 여자의 목소리에 따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이 일이 아파트에 소문이 났는지 제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이런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정말 치사한 거 아니에요?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참아요. 명예훼손으로 당신 고소할 거야. 뭐? 명예훼손? 남의 남편이랑 바람핀 주제에 무슨 명예가 있어. 그리고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갔지? 내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했다고 그게 명예훼손 이유가 될 것 같아? 왜 이래?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당신이 우리 학교에 나 불륜녀라고 전단지 뿌렸잖아. 당신 딱 기다려. 내가 당장 고소할 거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 전단지라는 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얼마 뒤 여느 때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원장님이 호출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형수님이 오바를 하신 것 같아요. 오바라뇨? 강 선생님 사생아니라 저는 터치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희 형수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당신 사는 아파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뿌리고 그 여자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뿌린 모양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구나. 안 그래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 여자가 저한테 명예훼손을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그랬군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저희 집안 문제니까 제 손에서 해결할 거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힘드실 텐데. 제가요? 아니에요.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형수님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무진장 고마워한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에게 고마웠어요. 어쩌면 그분은 저를 2번이나 살려준 은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강남에서 고액을 받고 강의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차마 하지 못할 그런 응징까지 해주시다니 솔직히 찾아가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뒤 저는 부산의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어차피 전 남편도 더는 창피해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고 그 집을 처분해 남편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떼어주고 친정엄마를 서울로 모셨죠. 저도 내내 혼자 지내다가 친정엄마와 함께 살 생각을 하니 기분이 막 설렜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오셨던 처음엔 서울은 복잡하고 모든 게 어렵다던 친정엄마는 저희 성어에 꽃꽂이 수업도 다니시고 서야학원과 노래교실을 다니시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서울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부산에서는 일만 하시고 없는 살림 아낀다고 몸 아픈 핑계로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으셨는데 서울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니 금세 얼굴에 표가 나더라고요. 어찌나 보람있고 감사한지 저는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요, 요즘은 저희 엄마의 권유로 제가 번 돈으로 옷도 사고 백도 사고 가고 싶은 곳도 가면서 저에게 돈을 좀 쓰고 있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버는구나 싶은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전에는 그냥 돈을 버는 게 안심되고 좋았는데 이제야 이 재미를 알게 되다니 조금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람에겐 다 때가 있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행복이 감사하고 뿌듯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결혼에는 본의 아니게 실패했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언젠가 진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너무나 성급한 바람이지만
언젠가 그날이 저에게도 오길 고대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